이번 시간에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가 제공하는 뱀서라이크 샘플월드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샘플월드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시연 영상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뱀서라이크 장르는 수많은 적을 처치하고 플레이어가 강화할 수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무기를 제작하여 여러 무기 간의 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샘플월드에서는 이런 장르를 제작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안내합니다.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샘플월드의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 다양한 개성을 가진 캐릭터를 선택하도록 캐릭터 선택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캐릭터를 선택했다면 공격을 할 수 있어야겠죠? 플레이어가 공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이어서 플레이어가 처치해야 하는 적인 몬스터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레이어의 강함을 구분하기 위한 레벨 시스템을 구현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플레이어가 레벨이 있다면 강화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레벨업에 따라 플레이어를 강화하는 강화 시스템을 구성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어가 몬스터를 처치한 수 가운데 최고 기록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스크립트를 학습하는 데 있어 스크립트의 자세한 구성이나 코드의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 샘플월드를 리메이크로 생성한 뒤 주석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월드를 구성하기에 앞서 뱀서라이크 장르의 기초적인 조작 방식을 생각해볼까요? 뱀서라이크 장르는 기본적으로 탑다운 뷰 형식의 사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형식의 게임입니다. 따라서 월드를 처음 생성했을 때 지정된 맵 방식인 타일맵 방식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탑다운 뷰 형태의 게임을 제작하기 위한 맵 방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는 다양한 형식의 맵을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 탑다운 뷰 형태의 게임을 제작할 때 효과적인 맵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렉트 타일 맵입니다. 렉트 타일 맵은 네모난 형태의 타일을 바둑판처럼 배치하여 맵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탑다운 뷰 형태의 게임에 맞춘 사방향 이동을 기본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실제 게임이 진행되는 맵은 렉트 타일 맵으로 타이틀 화면만 표기하는 맵은 설정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샘플월드 기준으로는 하이라키의 맵스, 타이틀이 기본 형식인 타일 맵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인게임은 렉트 타일 맵 방식을 사용하여 샘플월드를 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맵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하이라키에서 맵스를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New 맵을 클릭합니다. 새롭게 생성된 맵의 이름을 인게임으로 변경합니다. 이어서 기본 생성된 맵인 맵 01의 이름을 타이틀로 변경합니다. 이제 인게임의 맵 형식을 변경하겠습니다. 맵 형식을 변경하기 위해선 해당 맵을 열람한 상태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인게임을 더블 클릭하여 인게임 편집창으로 이동합니다. 이어서 인게임을 마우스 우클릭한 뒤 스위치 투 렉트 타일 맵을 클릭하여 변경합니다.
정상적으로 맵이 변경되었다면 씬 화면에 타일셋 에디터 화면이 출력됩니다. 화면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면 정상적으로 맵 형식을 렉스타일 맵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만약 다른 맵 형식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현재 편집 중인 맵을 마우스 우클릭한 뒤 스위치 투 타일 맵, 스위치 투 사이드 뷰 렉스타일 맵을 클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력되는 스위치 2의 맵 형식들은 현재 맵을 제외한 나머지 맵 형식만을 출력합니다. 현재 인게임 맵은 렉트타일 맵이기 때문에 렉트타일 맵을 제외한 타일 맵, 사이드 뷰 렉트타일 맵으로만 변경하는 메뉴가 출력됩니다. 반대로 현재 맵이 타일 맵이라면 렉트타일 맵, 사이드 뷰 렉트타일 맵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메뉴가 출력됩니다. 이번엔 맵에 타일을 배치하여 발판을 형성하겠습니다. 렉트타일 맵에서 타일을 배치하기 위해선 타일셋을 제작해야 합니다. 타일셋은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절한 타일 리소스를 구하지 못했거나 사용하기 어렵다면 메이플 스토리 월드가 제공하는 타일셋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샘플월드에서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가 제공하는 타일셋을 활용하여 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가 제공하는 타일셋을 활용하여 맵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씬 화면에서 타일셋 에디터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화면과 같은 타일셋 에디터 창이 보이지 않는다면 화면 상단에 타일 에디터 버튼을 클릭하여 타일셋 에디터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Create Tileset from Templates 클릭해 메이플 스토리 월드가 제공하는 타일셋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헤네시스를 클릭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다면 워크스페이스에 새로운 타일셋이 제작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작된 타일셋의 이름을 변경한 뒤 타일셋 에디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미지의 타일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타일을 선택한 뒤 씬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모난 바둑판 위에 타일이 배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 플레이를 통해 정말 캐릭터가 타일 위를 이동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가 타일 위에서만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맵을 형성할 때 바위나 연못같이 플레이어가 이동 불가능한 타일은 설정할 수 없을까요?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타일셋 에디터 창에서 우측에 있는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편집 대상을 이동 가능 여부로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 불가능한 구역으로 사용하려는 타일의 초록색 십자 버튼을 클릭해 붉은색 십자 버튼으로 변경시킵니다. 이렇게 붉은색 십자 버튼으로 교체된 타일은 플레이어 캐릭터가 이동 불가능한 타일로 인식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작용하는지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다시 편집 버튼을 클릭한 뒤 이동 불가능하게 변경한 타일을 선택해 씬에 배치하겠습니다. 이제 테스트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동 불가 타일로 변경한 타일은 캐릭터가 타일을 넘어서 이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일을 배치해서 맵을 만드는 방법도 알았고 타일의 성질을 변경해서 이동 불가능한 구역을 만드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캐릭터는 어떻게 배치하기만 한 타일을 인식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키네마틱 바디 컴포넌트에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디폴트 플레이어를 클릭한 뒤 바디 컴포넌트들을 보겠습니다. 리지드 바디, 키네마틱 바디, 사이드 뷰 바디 컴포넌트가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각각 타일 맵, 렉트 타일 맵, 사이드 뷰 렉트 타일 맵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컴포넌트입니다. 샘플월드에서는 렉트 타일 맵을 사용할 예정이니 키네마틱 바디 컴포넌트를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퍼티 창에서 키네마틱 바디 컴포넌트의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키네마틱 바디 컴포넌트는 렉트 타일 맵의 타일과 상호작용 외에도 물리적인 연산을 위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학습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제작하려는 게임에 따라 값의 설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피드 팩터입니다. 스피드 팩터는 플레이어의 X, Y축의 이동 속도를 변경하기 위한 값입니다. X와 Y의 값이 클수록 X, Y축으로 이동할 때 속도가 빨라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X, Y의 값에 따라 캐릭터의 이동 속도가 다르게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Enable 점프입니다. Enable 점프는 렉트 타일 맵에서 플레이어 캐릭터가 점프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체크를 해제하면 캐릭터가 점프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점프 스피드와 점프 드래그 값이 있습니다. 두 값은 Enable 점프가 활성화되어야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점프 스피드는 플레이어의 점프 속력을 결정하는 값입니다. 점프 스피드 값이 클수록 점프를 시작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점프 드래그는 점프 속력 감소량입니다. 점프 드래그 값이 클수록 빠르게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설명이 어렵다면 중력의 강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Apply Climbable Rotation은 캐릭터가 맵에 배치된 사다리, 로프와 상호작용을 할 때 사다리, 로프의 회전에 맞춰 캐릭터를 회전할지 결정하는 값입니다. Apply Climbable Rotation 값의 체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회전된 사다리와 상호작용할 시 캐릭터가 사다리의 회전에 맞춰 회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Apply Climbable Rotation의 값 체크가 해제된 상태일 경우 사다리의 회전 여부와 관계없이 캐릭터는 항상 정방향으로 사다리를 이용합니다. Enable Shadow는 그림자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값입니다. Enable Shadow가 체크되어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Shadow Color, Shadow Offset, Shadow Size, Shadow Scaling Ratio 값들은 Enable Shadow를 사용해야 설정할 수 있습니다. Shadow Color는 그림자의 색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Shadow Offset은 그림자의 출력 위치를 설정하는 값입니다. X, Y의 값에 따라 그림자의 위치가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Shadow Size는 그림자의 크기를 설정하는 값입니다. Shadow Scaling Ratio는 캐릭터가 점프할 때 그림자가 줄어드는 정도를 조절하는 값입니다. 값이 작을수록 줄어드는 정도가 약하며 값이 클수록 줄어드는 정도가 강해집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값인 Enable 타일 콜리전입니다. 앞서 타일의 이동 가능 여부를 변경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Enable 타일 콜리전은 타일의 충돌
가능 여부를 무시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지 결정하는 값입니다. Enable 타일 콜리전 값을 활용하여 플레이어는 장애물을 넘을 수 없지만 적은 장애물을 무시하고 이동하여 플레이어에게 긴장감을 조성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캐릭터 선택 화면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선택창을 구성하기 위한 UI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UI 버튼을 클릭하여 UI 편집으로 이동합니다. 이어서 화면 하단에 UI 그룹스를 클릭합니다. UI 그룹스는 현재 제작 중인 월드의 UI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UI 그룹의 생성과 삭제도 가능합니다. UI 그룹스 창의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새 UI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러스 버튼 오른쪽에 있는 쓰레기통을 눌러 현재 선택 중인 UI 그룹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UI 그룹을 하나 생성한 뒤 이름을 Select Character UI로 설정하겠습니다. UI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다면 UI 그룹스 창이 출력됩니다. 또한 하이라키 창에서 UI를 통해 UI 그룹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I에서 생성한 UI 그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존재한다면 이어서 UI를 제작할 차례입니다. 하이라키 창에서 UI, Select Character UI를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Entity, Create UI Empty를 눌러 신규 엔티티를 추가합니다. 생성된 엔티티의 이름을 Select Character Frame으로 변경합니다. 생성한 엔티티는 캐릭터 선택창에 배경을 출력하기 위한 엔티티로 사용하겠습니다. Select Character Frame을 클릭한 뒤 프로퍼티 창에서 Add Component를 활용해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이어서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에 이미지 RUID 항목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리소스 피커를 클릭합니다. 리소스 피커에서 적당한 이미지를 찾아 클릭한 뒤 창을 닫습니다. 그 후 UI 트랜스폼 컴포넌트에서 위치, 넓이, 높이 값을 조절하여 배치를 진행합니다. 이번엔 캐릭터 선택 슬롯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하이라키 창에서 Select Character UI를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Entity, Create UI Empty로 새 UI 엔티티를 생성합니다. 생성한 엔티티의 이름을 Select Character 슬롯으로 변경합니다. 그 후 프로퍼티 창에서 Sprite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에서 이미지 RUID에 우측 버튼을 클릭하여 리소스 피커를 엽니다. 이어서 캐릭터 선택 슬롯의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한 뒤 캐릭터 선택 슬롯 이미지를 적당한 크기로 늘려줍니다. 추가로 3개의 엔티티를 Select 캐릭터 슬롯의 자식 엔티티로 생성합니다. 각각의 이름을 캐릭터 아이콘 프레임, 캐릭터 인포 프레임, 셀렉트 버튼으로 설정합니다. 캐릭터 아이콘 프레임을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Entity as Child, Create UI Empty로 자식 엔티티를 추가합니다. 캐릭터 아이콘 프레임, 캐릭터 아이콘에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캐릭터 아이콘 프레임은 캐릭터 아이콘의 배경, 캐릭터 아이콘은 캐릭터의 아이콘을 출력할 컴포넌트입니다. 이때 캐릭터 아이콘을 하이라키에서 찾아 클릭한 뒤 UI 트랜스폼 컴포넌트에서 좌측에 앵커를 클릭합니다. 그중 모든 면이 파랗게 칠해져 있는 UI를 클릭합니다. 우측의 요소인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의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한다면 부모 엔티티인 캐릭터 아이콘 프레임의 크기에 따라 캐릭터 아이콘의 크기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캐릭터 아이콘 프레임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한 뒤 캐릭터 인포 프레임의 자식 엔티티를 2개 생성합니다. 생성된 자식 엔티티는 캐릭터 네임 텍스트, 캐릭터 인포 텍스트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캐릭터의 이름과 설명을 출력하기 위한 엔티티입니다. 2개의 엔티티의 프로퍼티 창에서 Add 컴포넌트를 통해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이어서 캐릭터 인포 프레임에는 프로퍼티 창에 Add 컴포넌트를 통해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캐릭터 인포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한 뒤 캐릭터 네임 텍스트, 캐릭터 인포 텍스트의 상자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앞서 사용했던 캐릭터 아이콘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캐릭터 네임 텍스트와 캐릭터 인포 텍스트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이름과 설명 간의 구분을 위해 이름 텍스트의 색상을 변경하겠습니다. 캐릭터 네임 텍스트를 클릭한 뒤 프로퍼티 창에서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찾습니다. 그 후 폰트 사이즈와 폰트 컬러를 변경합니다. 샘플월드 기준으로는 폰트 사이즈는 40, 폰트 컬러는 파란색으로 변경했습니다. 캐릭터 인포 프레임도 텍스트가 잘 보일 수 있게 폰트 사이즈를 28로 변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렉트 버튼을 클릭한 뒤 프로퍼티 창에 Add 컴포넌트를 통해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와 버튼 컴포넌트를 추가했습니다. 셀렉트 버튼에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에 이미지 RUID를 변경하여 버튼에 이미지를 선택한 뒤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이어서 셀렉트 버튼에 자식 엔티티를 생성합니다. 셀렉트 버튼 엔티티를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Entity as Child, Create UI Empty를 눌러 자식 엔티티를 생성합니다. 생성한 자식 엔티티는 버튼에 이름을 출력하기 위한 텍스트 엔티티로 사용할 예정이니 엔티티의 이름을 셀렉트 버튼 텍스트로 변경합니다. 그 후 셀렉트 버튼 텍스트에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셀렉트 버튼 텍스트를 클릭한 뒤 프로퍼티 창에서 Add 컴포넌트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UI들의 구성 자체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셀렉트 캐릭터 슬롯이 정렬되지 않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많아져도 자동으로 정렬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라키에서 UI, 셀렉트 캐릭터 UI에 셀렉트 캐릭터 프레임의 자식 엔티티를 생성합니다. 생성한 엔티티의 이름을 슬롯 레이아웃으로 변경합니다. 이어서 슬롯 레이아웃의 프로퍼티 창에서 스크롤 레이아웃 그룹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앞으로 셀렉트 캐릭터 슬롯 엔티티들이 여러 개 생성되어도 자동으로 정렬될 수 있도록 스크롤 레이아웃 그룹 컴포넌트의 값을 수정하겠습니다. 먼저 수평으로 정렬될 수 있도록 타입 값을 호라이전탈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각 엔티티의 간격을 주기 위해 스페이싱을 20으로 설정합니다. 캐릭터가 많아졌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use 스크롤을 true로 설정합니다. 나머지 값들은 기본 상태로 유지한 채 앞서 제작했던 셀렉트 캐릭터 슬롯을 슬롯 레이아웃의 자식 엔티티로 설정합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면 셀렉트 캐릭터 슬롯이 자동으로 정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셀렉트 캐릭터 슬롯을 복제하여 실제로 정렬될 모습을 확인하고 셀렉트 캐릭터 슬롯의 요소를 조절하거나 슬롯 레이아웃의 스크롤 레이아웃 그룹 컴포넌트의 스페이싱을 조절합니다. 조정이 완료되었다면 셀렉트 캐릭터 슬롯을 하나만 남긴 뒤 모두 제거합니다. 이것으로 UI의 준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엔 캐릭터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셋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 데스크를 우클릭합니다. 그 후 Create 데이터셋을 눌러 새 데이터셋을 제작합니다. 생성된 데이터셋의 이름을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캐릭터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데이터셋을 제작하겠습니다. 캐릭터 데이터는 캐릭터의 인게임 정보인 체력, 공격력, 방어력, 이동속도와 같은 값들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는 캐릭터 선택창에 출력되어야 하는 값들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캐릭터의 이름이나 이미지, 설명, 캐릭터의 아이디 등을 담는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하나씩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데이터입니다. 캐릭터 아이디는 캐릭터의 구분을 위한 아이디 값입니다. 현재는 예시를 위해 도적, 전사, 마법사 세 가지의 캐릭터를 등록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스타트 HP입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최대 체력을 지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이어서 디펜스입니다. 디펜스는 방어력을 구성하기 위한 값입니다. 무브 스피드는 캐릭터의 이동 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마그넷 레인지는 추후 제작할 경험치 아이템을 습득하는 범위를 지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스타트 어택은 게임을 시작했을 때 캐릭터의 기본 공격력을 지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 웨폰 아이디는 캐릭터가 최초로 들고 있는 무기를 지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이어서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 아이디는 앞서 살펴본 캐릭터 데이터의 캐릭터 아이디와 동일한 값입니다. 해당 값을 기준으로 캐릭터 데이터에서 캐릭터를 찾아 값을 초기화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로 두 번째 값인 캐릭터 언더바 워리어의 경우 캐릭터 데이터에서
캐릭터 언더바 워리어라는 값을 가진 데이터를 불러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어서 캐릭터 이미지는 캐릭터 선택 슬롯에 캐릭터 이미지를 등록하기 위한 ID 값입니다. 등록한 이미지를 찾기 위해 메이플 스토리 월드 상단의 AI 랩에서 리소스 서치를 활용하여 원하는 이미지들을 찾았습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찾았다면 선택된 이미지 창의 좌측 상단 구석에 복사 버튼을 클릭한 뒤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에 캐릭터 이미지에 붙여넣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이어서 캐릭터 네임 아이디와 캐릭터 인포 아이디는 다음에 나올 로케일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위한 값입니다. 캐릭터의 이름과 설명을 출력하기 위한 값들로 로케일 데이터셋의 ID 값들을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로케일 데이터셋은 번역을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샘플월드 기준으로는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 데이터 테이블의 로컬라이제이션 폴더에 있는 UI 스트링 데이터가 예시입니다. 각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키는 번역을 불러오기 위한 키값입니다. 앞서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에서 캐릭터 네임 아이디와 캐릭터 인포 아이디 기억하고 계시나요? 각 컬럼에 들어간 값들이 바로 UI 스트링 데이터의 키값입니다. 이어서 소스는 자동 번역을 사용할 경우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노트는 해당 컬럼의 값이 무엇인지 개발 인원끼리 공유하기 위한 값이니 해당 값의 사용 목적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KO, EN이라 작성된 항목이 보이시나요? 해당 부분이 바로 로컬라이징을 위한 값입니다. KO는 한국어 환경에서 월드가 실행될 때 출력하는 값입니다. EN은 영어 환경에서 월드가 실행될 때 출력하는 값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메이플 스토리 월드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언어를 기준으로 각 요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텍스트를 출력할 때 번역이 필요한 요소라고 판단이 될 때 UI 스트링 데이터라는 로케일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케일 데이터를 제작하는 방법은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Create 로케일 데이터셋 디폴트를 눌러 샘플월드와 동일한 로케일 데이터셋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의 제작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struct 타입을 제작하겠습니다. struct 타입은 앞서 제작한 데이터셋의 다양한 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해 제작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사용 방법은 추후 코드 작성에서 다룰 예정이니 우선 제작을 먼저 수행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Create 스크립트, Create struct 타입을 통해 새로운 struct 타입 스크립트를 제작합니다. 이어서 캐릭터 데이터 타입,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 타입이라는 이름으로 타입 스크립트를 제작합니다. 먼저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 타입을 더블 클릭한 뒤 스크립트 편집창으로 이동합니다. 그 후 제작한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의 요소들을 담기 위한 프로퍼티를 추가합니다. 프로퍼티의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뒤 값의 형식, 이름을 변경하여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의 값들을 담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현재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는 모두 문자 형태의 값들을 담기 위해 형식을 스트링으로 지정했습니다. 형식 지정은 앞에 넘버를 클릭한 뒤 스트링을 찾아 클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퍼티의 이름을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의 각 이름과 동일하게 변경합니다. 이어서 캐릭터 데이터 타입의 값들도
캐릭터 데이터의 요소를 담을 수 있게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코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총 2개의 컴포넌트를 제작할 예정이며 각각 셀렉트 캐릭터 UI 컨트롤러, 셀렉트 캐릭터 슬롯 컨트롤러 2개의 컴포넌트를 제작하고 사용합니다. 먼저 셀렉트 캐릭터 슬롯 컨트롤러부터 제작하겠습니다. 하이라키에서 셀렉트 캐릭터 UI를 찾은 뒤 제작한 셀렉트 캐릭터 슬롯 엔티티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프로퍼티 창에 Add 컴포넌트를 클릭합니다. New 컴포넌트, New 컴포넌트를 클릭하여 신규 컴포넌트 생성 메뉴로 이동한 뒤 컴포넌트의 이름을 셀렉트 캐릭터 슬롯 컨트롤러로 작성한 뒤 Create and Add를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컴포넌트가 등록되었다면 프로퍼티 창에서 셀렉트 캐릭터 슬롯 컨트롤러를 마우스 우클릭한 뒤 에디트 스크립트를 클릭해 코드 편집 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퍼티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퍼티를 제작하는 방법은 프로퍼티 옆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뒤 추가된 프로퍼티의 이름과 형식을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형식은 앞에 넘버라 이름 붙은 항목을 클릭한 뒤 원하는 형식을 찾아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컴포넌트와 같이 세부 항목을 선택할 수 있을 경우 화면과 같이 버튼 UI가 출력됩니다. 버튼을 클릭한 뒤 원하는 요소를 찾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제 샘플월드에서 사용 중인 셀렉트 캐릭터 슬롯 컨트롤러의 프로퍼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아이콘입니다. 캐릭터 아이콘은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의 이미지 ID 값에 맞춰 이미지를 변경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자기 자신의 캐릭터 아이콘에 추가했던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캐릭터 네임 텍스트와 캐릭터 인포 텍스트는 하이라키에서 제작한 캐릭터 네임 텍스트와 캐릭터 인포 텍스트의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 아이디는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에 캐릭터 아이디를 저장한 뒤 플레이어가 캐릭터로 선택하면 캐릭터 아이디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값입니다. 이어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소드를 제작하는 방법은 메소드 옆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메소드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메소드입니다. 샘플월드에서는 빈 프로퍼티의 등록, 값의 초기화 등을 위해 onBegin play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작자가 원하는 메소드를 제작해야 할 경우 new를 클릭해 제작할 수 있습니다. new로 제작된 메소드는 void function 1과 같이 제작됩니다. 제작된 메소드에 우측 버튼을 클릭해 파라미터의 추가, 파라미터 제거, 메소드의 구동 환경 설정, 메소드 제거, 이름 변경, 프로퍼티 창에 메소드 작동 버튼 추가, 표시되는 순서 변경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nBegin play는 월드가 시작될 때 init 디폴트를 실행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init 디폴트는 앞서 선언한 캐릭터 아이콘, 캐릭터 네임 텍스트, 캐릭터 인포 텍스트가 nil일 경우 이를 직접 찾아서 등록하도록 설정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init 캐릭터 슬롯 데이터는 추후 제작할 셀렉트 캐릭터 UI 컨트롤러가 셀렉트 캐릭터 슬롯을 복제할 때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의 요소들을 찾아서 값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메소드입니다. 매개 변수로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 타입을 전달받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보시는 것처럼 앞서 제작했던 struct 타입을 지정하여
값을 전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부 코드 역시 캐릭터 ID, 캐릭터 이미지, 캐릭터 네임 ID, 캐릭터 인포 ID와 같이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 타입의 스트럭트와 같은 구성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값을 찾아 캐릭터의 ID, 이미지, 이름과 설명을 갱신하도록 제작된 메소드가 init 캐릭터 슬롯 데이터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릭 셀렉트 캐릭터 버튼은 하이라키에 셀렉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작동하는 기능을 설정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게임 로직이라는 로직에게 게임을 시작하도록 요청을 캐릭터 아이디와 함께 전달합니다. 게임 로직은 추후 관련된 로직을 제작할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셀렉트 캐릭터 슬롯을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Model from Entity를 클릭합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를 살펴보면 모델로 제작된 셀렉트 캐릭터 슬롯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키에 있는 셀렉트 캐릭터 슬롯을 삭제한 뒤 하이라키에 있는 모델 셀렉트 캐릭터 슬롯을 우클릭합니다. 그 후 Copy Entry ID를 클릭해 미리 ID를 복사합니다. 이어서 셀렉트 캐릭터 UI 컨트롤러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퍼티로는 셀렉트 캐릭터 슬롯들을 정렬하기 위한 슬롯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앞서 복사했던 모델 셀렉트 캐릭터 슬롯의 ID를 등록하기 위한 셀렉트 캐릭터 슬롯 ID가 있습니다. 이어서 생성된 모델 셀렉트 캐릭터 슬롯들을 관리하기 위한 셀렉트 캐릭터 슬롯 테이블이 있습니다. 메소드를 살펴볼까요? onBeginPlay는 init 디폴트 메소드를 실행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init 디폴트는 슬롯 레이아웃이 nil인지 점검하고 nil이면 찾아서 등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어서 셀렉트 캐릭터 데이터에 등록된 데이터들을 카운트한 뒤 개수에 맞춰 셀렉트 캐릭터 슬롯 모델을 복제, 값을 등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 로직은 추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show와 hide 두 개의 메소드는 셀렉트 캐릭터 UI를 켜고 끌 수 있도록 기능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이제 밀려있던 로직을 살펴보겠습니다. 로직은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엔티티가 없어도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스크립트입니다. 우선 게임 로직, UI 매니지 로직, 캐릭터 데이터 로직,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 로직을 선언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를 클릭한 뒤 Create 스크립트, Create 로직을 클릭해 로직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각각 게임 로직, UI 매니지 로직, 캐릭터 데이터 로직,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 로직을 선언합니다. 먼저 데이터셋을 등록하고 사용하기 위한 캐릭터 데이터 로직,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 로직을 제작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 로직을 보겠습니다.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 데이터셋을 등록하기 위한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 프로퍼티가 존재합니다. 이어서 월드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onBeginPlay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를 찾고 각 값을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 데이터 타입에 맞춰 값을 등록하기 위한 init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 마지막으로 등록된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를 반환하는 get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어서 캐릭터 데이터 로직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 데이터 데이터셋을 등록하기 위한 캐릭터 데이터 프로퍼티가 존재합니다. 이어서 월드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onBeginPlay, 캐릭터 데이터를 등록하기 위한 init 캐릭터 데이터 메소드가 있습니다. 앞서 제작한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 로직과 비슷한 구조죠. 데이터셋을 등록하고 사용하기 위한 로직은 공통으로 데이터셋을 등록하기 위한 테이블 프로퍼티, 이를 등록하기 위한 init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 데이터셋을 제작하면 이를 사용하기 위한 로직은 위의 구조를 동일하게 사용하니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추가적으로 데이터셋을 제작하고 등록할 때 더욱 쉽게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특정한 캐릭터의 정보를 반환하기 위한 get 캐릭터 데이터 by 캐릭터 id가 있습니다. 이는 전달받은 프로퍼티인 캐릭터 id, 즉 플레이어가 선택한 캐릭터의 캐릭터 id를 전달받으면 해당 id 값을 가지는 캐릭터의 정보를 반환하도록 구성된 메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로직과 UI 매니지 로직을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로직은 추후 게임의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is playing game, 적의 처치 수를 카운트하기 위한 킬 카운트가 있습니다. 이어서 플레이어가 캐릭터를 선택하면 실행하기 위한 request start game 메소드가 있습니다. select 캐릭터 슬롯에 저장된 캐릭터 id 값을 받은 뒤 해당 정보들을 바탕으로 정보들을 초기화하고 캐릭터 엔티티를 인게임 맵으로 이동하도록 요청합니다. 이어서 플레이어 엔티티를 이동하기 위한 request teleport player 메소드가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엔티티와 이동하려는 맵 경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로 플레이어 엔티티와 맵 경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request enhance player는 추후 캐릭터의 강화 요청을 요청하기 위한 메소드로 강화와 관련된 정보인 enhance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need enhance player는 플레이어가 레벨업을 했을 경우 UI 매니지 로직을 통해 UI를 호출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이어서 적을 처치할 때 수를 증가시키는 카운트 킬 스코어, 플레이어가 사망하면 결과창을 출력하기 위한 콜 리절트, 타이틀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request go to title이 있습니다. 이어서 UI 매니지 로직을 살펴보겠습니다. UI 매니지 로직은 추후 제작되는 UI의 컨트롤러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각각의 컨트롤러들이 느릴 경우 찾아서 등록하기 위한 init 메소드들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UI들을 보여주거나 가리는 메소드들인 show와 hide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적을 처치했을 경우 최고 점수를 갱신하기 위한 업데이트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플레이어가 캐릭터를 선택하고 값을 전달받기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추가로 타이틀 화면을 구성하여 플레이어가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캐릭터 선택 UI를 호출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능을 만들면서 학습 내용을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플레이 캐릭터 선택 화면 구성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엔 플레이어가 공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캐릭터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도록 기능을 제작해야겠죠? 워크스페이스에 디폴트 플레이어를 클릭한 뒤 프로퍼티에서 add 컴포넌트를 통해 새로운 컴포넌트를 제작합니다. 이어서 플레이어의 스탯을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플레이어 스탯 컨트롤러를 새롭게 등록합니다. 이제 플레이어 스탯 컨트롤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퍼티입니다. 캐릭터의 ID를 저장하기 위한 캐릭터 ID, 최대 체력을 저장하기 위한 맥스 HP,
현재 체력을 관리하기 위한 Current HP, 방어력을 관리하기 위한 디펜스, 캐릭터의 이동 속도를 관리하기 위한 무브 스피드, 캐릭터의 경험치 습득 범위를 관리하기 위한 마그넷 레인지, 플레이어의 공격력을 관리하기 위한 플레이어 어택, 최초 시작 무기를 등록하기 위한 스타트 웨폰 아이디, 생존 여부를 관리하는 is alive, 경험치를 관리하기 위한 EXP 밸류, 현재 레벨을 관리하기 위한 current 레벨, 추후 제작할 경험치 범위를 관리하기 위한 모델을 생성하는 아이디를 저장하는 플레이어 EXP 콜라이더 모델 아이디, 생성한 모델을 등록하기 위한 플레이어 EXP 콜라이더, 현재 레벨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current 레벨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어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어가 선택한 캐릭터의 정보를 갱신하기 위한 set 플레이어 스탯이 있습니다. 이어서 적에게 공격받으면 체력 감소와 사망 여부를 처리하기 위한 get damage, 플레이어를 비활성화시키는 change disable, 플레이어가 경험치 아이템을 습득하면 경험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add exp value, 앞서 선언한 플레이어 EXP 콜라이더 모델 아이디를 통해 EXP 콜라이더를 제작하고 등록하기 위한 add 플레이어 EXP 콜라이더, 플레이어가 레벨업을 한 뒤 강화 수치를 적용하기 위한 enhance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 중 경험치 습득과 강화는 추후 해당 기능을 제작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플레이어가 공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을 구성하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셋을 제작한 뒤 웨폰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데이터셋을 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웨폰 데이터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웨폰 아이디입니다. 캐릭터 데이터에서 스타트 웨폰 아이디에 등록하기 위한 웨폰 아이디입니다. 무기의 공격력을 등록하기 위한 어택 밸류, 공격 쿨타임을 결정하기 위한 쿨타임, 투사체용 무기일 경우 투사체의 이동 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프로젝타일 무브 스피드, 투사체의 유지 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프로젝타일 라이프 타임, 마지막으로 모델로 제작된 무기의 모델 아이디를 등록하기 위한 모델 아이디가 있습니다. 추후 모델 아이디는 무기를 제작할 때마다 모델화를 하고 모델의 카피 엔트리 아이디를 통해 값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데이터셋 구축이 완료되었다면 캐릭터 데이터, 캐릭터 셀렉트 데이터에 스트럭트 타입을 만든 것처럼 웨폰 데이터 타입을 제작해야 합니다. 웨폰 데이터 타입의 구성 요소는 웨폰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프로퍼티를 등록합니다. 이어서 데이터셋을 관리하기 위한 웨폰 데이터 로직을 제작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크리에이트 스크립트, 크리에이트 로직을 통해 웨폰 데이터 로직을 제작합니다. 웨폰 데이터 로직을 살펴보겠습니다. 웨폰 데이터를 담기 위한 프로퍼티인 웨폰 데이터가 프로퍼티로 존재합니다. 이어서 월드가 시작될 때 init 웨폰 데이터 메소드를 실행하기 위한 onBegin play, 웨폰 데이터를 찾은 뒤 웨폰 데이터 타입 형태의 테이블로 등록하기 위한 init 웨폰 데이터, 웨폰 ID 값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웨폰 데이터를 반환하기 위한 get 웨폰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무기 모델을 제작하기 전 샘플월드에서
무기를 구성한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작된 웨폰은 개별적인 엔티티, 컴포넌트를 통해 작동합니다. 스스로가 쿨타임을 계산하고 공격이 가능하면 공격을 수행합니다. 만약 투사체를 발사하는 경우 투사체 엔티티를 발사하도록 기능이 수행됩니다. 이제 무기를 하나씩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거리 공격을 수행하는 소드입니다. 하이라키에서 맵스, 현재 맵에 빈 엔티티를 생성한 뒤 이름을 웨폰 언더바 소드로 제작합니다. 빈 엔티티를 생성하는 방법은 하이라키에서 맵스, 현재 편집 중인 맵을 우클릭한 뒤 create entity, create empty를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웨폰 언더바 소드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제작, 등록합니다. 그리고 충돌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트리거 컴포넌트를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돌 범위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펙트를 확인하기 위해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등록합니다. 먼저 이펙트로 사용할 리소스를 찾아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에 스프라이트 RUID를 등록합니다. 만약 이펙트를 찾아야 할 경우 에디터 상단에 AI 랩에서 리소스 서치를 들어갑니다. 이어서 타입을 애니메이션, 카테고리를 스킬로 설정한 뒤 이펙트를 찾습니다. 원하는 이펙트를 찾으셨다면 선택 화면에 좌측 상단에 ID 복사 버튼을 눌러 ID를 복사한 뒤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에 스프라이트 RUID에 등록합니다. 이어서 출력되는 이펙트의 크기에 맞춰 트리거 컴포넌트의 범위를 조절합니다. 박스 사이즈, 콜라이더 오프셋에 직접 값을 입력하시거나 에디트 버튼을 눌러 범위를 확인하면서 조절합니다.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프로퍼티 창에서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의 체크를 해제하여 이미지 출력을 해제합니다. 스크립트 작성 전에 엔티티가 특정한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리거에 콜라이더가 겹치는지 확인하는 트리거 컴포넌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트리거 컴포넌트를 유지한 채 엔티티가 이동하던 중 다른 엔티티의 트리거 컴포넌트와 겹치면 충돌로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은 엔티티가 화면에서 이동하면서 검사를 수행해야 할 때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짧은 순간에 범위를 지정하고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코드를 통해 일정 범위를 지정하고 범위 내에 특정한 콜라이더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반환하여 결과를 처리하는 코드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콜리전 서비스가 있습니다. 콜리전 서비스는 원하는 형태와 범위를 지정한 뒤 해당 지역에 지정한 콜라이더를 가졌는지 확인하고 이를 반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특정 범위에 있는 적들을 인식하고 범위 내 적들에게 데미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시 웨폰 소드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스로의 위치를 가져오기 위한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어서 공격 범위를 가져오기 위한 트리거 컴포넌트, 플레이어를 등록하기 위한 로컬 플레이어, 공격 쿨타임을 계산하기 위한 델타 타이머, 앞서 찾았던 공격 이펙트를 등록하기 위한 어택 이펙트 RUID, 마지막으로
무기의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웨폰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폼 컴포넌트, 트리거 컴포넌트, 로컬 플레이어가 니를 경우 이를 찾아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웨폰 언더바 소드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웨폰 데이터 로직을 홀출하고 웨폰 데이터를 등록합니다. 다음으로 온 업데이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온 업데이트를 통해 일정 시간마다 델타 타이머를 점검하고 델타 타이머의 값이 웨폰 데이터에 있는 쿨타임보다 클 경우 공격을 수행하고 값을 0으로 초기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퀘스트 어택입니다. 현재 위치를 먼저 가져온 뒤 미리 공격 범위를 지정했던 트리거 컴포넌트를 가져옵니다. 이어서 플레이어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트리거 컴포넌트의 위치가 좌우로 변경될 수 있도록 옵셋 축 처리를 진행합니다. 그 후 충돌 범위를 검사하기 위한 박스 쉐이프를 등록합니다. 옵셋 축의 처리에 따라 이펙트의 좌우 반전을 등록한 뒤 효과음을 출력, 이펙트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박스 쉐이프의 범위와 위치에 맞춰 몬스터라는 이름이 붙은 콜리전 엔티티가 있는지 검사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엔티티들에게 데미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기까지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하이라키에서 웨폰 언더바 소드를 엔티티를 모델로 제작하기 위해 마우스 우클릭을 한 뒤 Create Model from Entity를 클릭하여 모델로 변경합니다. 이어서 랜덤한 범위의 적을 공격하는 무기인 썬더를 제작하겠습니다. 소드를 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이라키에서 빈 엔티티를 제작합니다. 이번엔 엔티티의 이름을 웨폰 언더바 썬더로 변경한 뒤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 트리거 컴포넌트를 프로퍼티 창에서 추가합니다. 이어서 새 컴포넌트로 웨폰 언더바 썬더라는 이름으로 제작한 뒤 추가합니다. 이펙트로 사용할 리소스를 소드를 제작할 때처럼 미리 찾은 뒤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의 스프라이트 RUID에 등록합니다. 그 후 트리거 컴포넌트의 박스 콜라이더를 조정하여 충돌 범위를 설정합니다. 설정을 완료했다면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비활성화한 뒤 웨폰 언더바 썬더 컴포넌트를 편집하기 위해 프로퍼티 창에서 웨폰 언더바 썬더를 찾아 우클릭한 뒤 에디트 스크립트를 클릭합니다. 이제 프로퍼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프라이트 RUID에 등록한 ID 값을 저장하기 위한 어택 이펙트 RUID입니다. 앞서 등록하셨던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에 스프라이트 RUID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무기 정보를 담기 위한 웨폰 데이터, 현재 위치를 담기 위한 트랜스폼 컴포넌트, 제작했던 충돌 범위를 가져오기 위한 트리거 컴포넌트, 플레이어를 등록하기 위한 로컬 플레이어, 마지막으로 무기의 쿨타임을 계산하기 위한 델타 타이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메소드도 앞서 제작한 웨폰 언더바 소드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비긴 플레이를 통해 프로퍼티에서 딜 상태인 요소들의 초기화를 시도하며 온 업데이트를 통해 쿨타임이 완료될 때마다 공격을 수행합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리퀘스트 어택 부분입니다. 먼저 트리거 컴포넌트의 박스 사이즈와
콜라이더 오프셋을 가져오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랜덤 인테거 레인지를 실행하여 랜덤한 x, y의 위치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설정된 랜드포스 x, y의 값을 오프셋에 더하여 랜덤한 위치를 지정하도록 설정합니다. 완성된 범위, 위치를 박스 쉐이프로 지정한 뒤 지정한 위치에 이펙트와 사운드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컬리전 서비스를 앞서 제작한 박스 쉐이프로 충돌 검사를 실행, 범위에 있는 적들에게 공격을 가하도록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까지 코드 작성이 마무리되었다면 웨폰 언더바 썬더를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Model from Entity를 눌러 엔티티로 생성합니다. 이어서 웨폰 언더바 다트의 컴포넌트를 제작하기 전 오브젝트 풀을 생성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풀은 엔티티를 미리 만들어 뒀다가 필요할 때 미리 생성된 엔티티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수많은 엔티티를 매 순간마다 생성하고 파괴할 경우 메모리의 사용 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게임의 성능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엔티티를 생성한 뒤 필요할 때 미리 생성된 엔티티를 사용하는 형식으로 관리하여 게임의 성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제 오브젝트 풀을 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라키에서 월드, 맵스에서 인게임으로 진입합니다. 그 후 인게임을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Entity, Create Empty를 통해 빈 엔티티를 생성합니다. 이어서 엔티티의 위치를 맵 중앙으로 설정하기 위해 프로퍼티 창에서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월드 포지션을 조정합니다. 위치 조절이 마무리되었다면 프로퍼티 창에서 Add 컴포넌트를 클릭한 뒤 오브젝트 풀 컴포넌트라는 이름으로 컴포넌트를 등록합니다. 이어서 오브젝트 풀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티티 테이블입니다. 엔티티 테이블은 다트와 같이 엔티티를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add entity count는 엔티티를 추가로 생성해야 할 때 한 번에 생성해야 하는 양을 결정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뒤에 exp entity 테이블과 exp item model id는 추후 레벨 시스템을 구해낼 때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 add 오브젝트와 return 오브젝트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dd 오브젝트입니다. 모델 id와 생성한 엔티티의 이름을 지정하기 위한 오브젝트 네임을 파라미터로 요구합니다. 전달받은 모델 id를 기준으로 모델을 복제하고 이름을 오브젝트 네임으로 설정합니다. 그 후 엔티티 테이블의 키를 오브젝트 네임으로 생성하고 등록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return 오브젝트는 모델 id와 오브젝트 네임을 파라미터로 요구하는 메소드입니다. 전달받은 오브젝트 네임을 기준으로 비활성화 상태인 엔티티가 있는지 찾습니다. 그 후 비활성화 상태인 엔티티가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합니다. 만약 비활성화 상태인 엔티티가 없을 경우 모델 id를 기준으로 추가 생성한 뒤 엔티티를 반환하도록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무기인 다트를 제작하겠습니다. 다트는 앞서 제작했던 소드와 썬더와는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웨폰 언더바 다트는 모델 언더바 다트를 특정한 적에게 투착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이라키에서 빈 엔티티를 하나 생성합니다. 먼저 생성된 엔티티의 이름을 웨폰 언더바 다트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어서 빈 엔티티를 하나 더 생성한 뒤 이름을 다트로 지정하겠습니다. 웨폰 언더바 다트를 클릭한 뒤 프로퍼티 창에서 add 컴포넌트로 웨폰 언더바 다트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제작한 뒤 추가하겠습니다. 이어서 다트 엔티티를 클릭한 뒤 프로퍼티 창에서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
트리거 컴포넌트 다트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트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다트로 사용할 엔티티를 클릭한 뒤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의 스프라이트 RUID를 변경하여 투척 무기로 사용할 리소스를 등록합니다. 그 후 프로퍼티 창에서 트리거 컴포넌트의 박스 사이즈와 콜라이더 오프셋을 조정하여 충돌 범위를 조정합니다. 물론 에디트 버튼을 눌러 직접 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조정이 마무리되었다면 다트의 행동을 설정하기 위해 다트 컴포넌트를 우클릭한 뒤 에디트 스크립트를 눌러 스크립트 편집창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프로퍼티를 살펴보겠습니다. 무기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다트 데이터, 방향을 등록하기 위한 무브 디렉션, 유지 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델타 타이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메소드입니다. init 디폴트를 실행하기 위한 on begin play, 프로퍼티의 값들을 초기화하기 위한 init 디폴트, 정보들을 등록받기 위한 set 데이터가 있습니다. set 데이터는 투사체의 공격력, 이동 방향을 계산하기 위한 적 엔티티, 투사체가 시작되어야 하는 위치를 등록하기 위한 스타트 포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달받은 정보를 다트 데이터에 등록한 뒤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전달받은 스타트 포즈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적의 위치와 자신의 위치를 계산하여 방향을 지정합니다. 계산 결과를 무브 디렉션에 등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어서 다트 데이터 안에 프로젝타일 무브 스피드 값만큼 현재 위치를 이동하도록 on 업데이트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핸들러에 있는 핸들 트리거 엔터 이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리거 범위 내에 적이 있을 때 해당 적에게 데미지를 전달한 뒤 자기 자신을 비활성화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하이라키에 다트를 우클릭한 뒤 Create Model from Entity를 클릭하여 모델로 제작합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모델로 제작이 완료되었다면 하이라키에 있는 다트를 제거한 뒤 웨폰 언더바 다트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프로퍼티 창에서 웨폰 언더바 다트 컴포넌트를 찾은 뒤 에디트 스크립트를 통해 스크립트 편집창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트 모델 아이디는 앞서 제작한 다트의 엔트리 아이디를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다트 데이터는 웨폰 데이터에 있는 다트의 정보를 담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무기의 발사 쿨타임을 계산하기 위한 델타 타이머, 마지막으로 다트를 관리하는 오브젝트 풀을 등록하기 위한 오브젝트 풀이 있습니다. 메소드는 on begin play, init data data, on update, throw data, check can throw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on begin play는 init data data를 실행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이어서 init data data는 웨폰 데이터에서 다트의 정보를 가져온 뒤 등록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on update는 등록한 다트 데이터의 쿨타임 간격으로 다트를 투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throw data는 오브젝트 풀에 있는 다트 엔티티를 가져온 뒤 set 데이터를 통해 다트를 투착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check can throw는 임의로 지정한 범위에서 적을 찾은 뒤 선정된 적을 반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박스 사이즈를 지정하는 벡터 2를 지정할 때 x, y의 값을 5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식 범위를 늘리고 싶다면 해당 값을 늘리면 됩니다. 이어서 자신의 엔티티 위치를 가져온 뒤 박스 쉐이프를 생성하고 콜리전 서비스를 통해 적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찾은 적 하나를 반환하는 형태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추후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적으로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포문 안에 적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가장 거리가 가까운 적을 찾아 반환하도록 코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어가 타이틀 화면으로 돌아갔을 경우 맵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오브젝트 풀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이틀 화면에서 해당 코드가 오브젝트 풀을 참조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이동하는 맵이 타이틀일 경우 오브젝트 풀을 닐로 전환하는 역할을 Handle Entity Map Change 이벤트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드를 작성하셨다면 하이라키의 웨폰 언더바 다트를 마우스 클릭한 뒤 Create Model from Entity를 클릭하여 모델로 생성합니다. 그 후 제작된 웨폰 언더바 소드, 웨폰 언더바 썬더, 웨폰 언더바 다트의 엔트리 아이디를 복사한 뒤 웨폰 데이터의 모델 아이디에 입력하시면 플레이어의 공격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이번엔 몬스터의 제작과 스폰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몬스터를 제작하기 위해 하이라키에서 맵스, 인게임에서 빈 엔티티를 생성합니다. 그 후 프로퍼티 창에서 Add 컴포넌트를 통해 몬스터 외형을 출력하기 위한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 충돌 범위를 검색하기 위한 트리거 컴포넌트, 몬스터의 행동과 값들을 관리하기 위해 몬스터 컨트롤러를 새롭게 제작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추가로 몬스터가 플레이어를 추적하기 위한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키네마틱 바디 컴포넌트, 무브먼트 컴포넌트, AI 체이스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AI 체이스 컴포넌트는 엔티티가 플레이어를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컴포넌트로 각 맵 타입에 해당하는 바디 컴포넌트와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어서 AI 체이스 컴포넌트의 업데이트 어소리티를 클라이언트로 변경한 뒤 is chase near play를 설정합니다. 플레이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텍션 렌즈를 1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퍼티 창 상단에 로컬라이즈를 클릭하여 설정을 마칩니다. 그 후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에 스프라이트 RUID에 원하는 이미지의 적을 찾아 등록합니다. 이어서 트리거 컴포넌트의 박스 사이즈와 콜라이더 옵셋을 활용하여 몬스터의 충돌 범위를 지정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인 콜리전 그룹을 설정하겠습니다. 트리거 컴포넌트의 콜리전 그룹의 우측을 보시면 확장 메뉴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콜리전 그룹을 관리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트리거 박스, 히트박스 세 가지로 구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직접 추가로 콜리전 그룹을 생성하고 충돌 규칙을 설정하겠습니다. 먼저 Add 콜리전 그룹을 통해 새로운 충돌 그룹을 형성합니다. 이어서 생성된 콜리전 그룹의 이름을 플레이어로 설정합니다. 이 방법으로 몬스터, 웨폰, EXP, 플레이어 EXP 레인지를 추가로 생성하겠습니다. 이렇게 5개의 추가 콜리전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트릭스로 이동하겠습니다. 매트릭스는 콜리전 그룹 간의 충돌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창입니다. 우선 모든 체크를 해제한 뒤 하나씩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디폴트, 트리거 박스, 히트 박스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모든 체크를 해제합니다. 플레이어는 적과 충돌하여 데미지를 받습니다. 따라서 플레이어와 몬스터 간의 관계 체크박스를 설정합니다. 몬스터는 플레이어의 무기인 웨폰과 충돌하여 데미지를 받습니다. 따라서 몬스터와
웨폰의 관계 체크박스를 설정합니다. 이어서 웨폰은 경험치, 플레이어의 경험치 인식 범위, 다른 무기와 충돌할 필요가 없으므로 모두 비워둡니다. 마지막으로 EXP는 플레이어의 경험치 인식 범위와 충돌해야 하므로 플레이어 EXP 레인지와의 관계 체크박스를 형성합니다. 매트릭스 설정까지 마쳤다면 창을 닫고 프로퍼티 창에서 컬리전 그룹의 변경을 수행합니다. 컬리전 그룹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한 뒤 제작 중인 몬스터의 컬리전 그룹을 몬스터로 설정합니다. 그 후 워크스페이스에 디폴트 플레이어의 트리거 컴포넌트의 컬리전 그룹도 앞서 제작했던 웨폰들도 모두 플레이어 웨폰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제 몬스터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몬스터 데이터셋을 제작하겠습니다. 앞서 학습한 방법을 통해 워크스페이스 마이데스크에서 몬스터 데이터셋을 제작합니다. 이어서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몬스터 아이디입니다. 어떤 몬스터인지 구분하고 사용하기 위한 값입니다. 모델 아이디는 제작 중이던 엔티티를 모델로 설정한 뒤 모델의 엔트리 아이디를 등록하기 위한 값입니다. 스타트 HP는 몬스터가 생성되었을 때 설정되는 체력의 값입니다. 무브 스피드는 몬스터의 이동 속도를 설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어택 밸류는 몬스터가 플레이어와 충돌했을 경우 플레이어에게 가하는 공격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어택 쿨타임은 몬스터의 공격 주기를 설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의 작업을 마무리했다면 이어서 해야 할 일이 있죠. 스트럭트 타입을 제작할 차례입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Create Script, Create Struct 타입을 눌러 새로운 Struct 타입을 제작합니다. 제작한 Struct 타입의 이름을 몬스터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한 뒤 프로퍼티를 앞서 제작한 몬스터 데이터의 구성 요소들로 추가합니다. 스트럭트 타입까지 제작했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몬스터 데이터를 불러오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로직의 제작입니다. 워크스페이스 마이데스크에서 새롭게 로직을 생성한 뒤 로직의 이름을 몬스터 데이터 로직으로 지정합니다. 앞서 제작했던 데이터 로직들과 같이 데이터셋을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인 몬스터 데이터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월드가 실행될 때 데이터를 불러오는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한 onBeginPlay 메소드를 제작합니다. 그 후 몬스터 데이터를 등록하기 위한 init 몬스터 데이터 메소드를 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몬스터 ID를 전달하면 전달받은 몬스터의 정보를 반환하는 get 몬스터 데이터 by 몬스터 ID 메소드를 제작하여 데이터셋을 사용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 몬스터 컨트롤러를 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퍼티입니다.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is alive, 몬스터의 정보를 담기 위한 몬스터 데이터, 현재 체력을 관리하기 위한 current HP, 몬스터의 이동 속도를 변경하기 위한 무브먼트 컴포넌트, 마지막으로 적의 공격을 등록한 타이머 서비스에 아이디를 저장하기 위한 타이머 아이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init 디폴트 메소드를 실행하기 위한 onBeginPlay, 몬스터의 프로퍼티 요소들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한 init 디폴트, 몬스터가 스폰될 때
몬스터의 정보와 스폰 위치를 전달받아 이를 등록하는 스폰 몬스터. 몬스터가 플레이어의 공격을 받았을 때 데미지를 받고 사망 시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get 데미지. 게임이 종료될 때 예약했던 타이머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한 on and play. 마지막으로 게임 로직의 is playing 게임의 값에 따라 몬스터의 이동을 제어하는 on 업데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들 트리거 엔터 이벤트와 핸들 트리거 리브 이벤트가 있습니다. 먼저 핸들 트리거 엔터 이벤트는 앞서 등록한 트리거 컴포넌트 내 플레이어가 들어올 경우 공격 범위에 아니라고 판단하여 타이머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공격을 수행하도록 기능합니다. 몬스터 데이터의 어택 쿨타임마다 플레이어에게 공격을 가하도록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핸들 트리거 리브 이벤트는 플레이어가 몬스터의 충돌 범위에서 벗어났을 경우 공격 범위 밖으로 인식하여 공격 예약 타이머를 해제하도록 기능이 수행됩니다. 이것으로 몬스터의 준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몬스터가 스폰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성하겠습니다. 몬스터가 자동으로 스폰되기 위해 크게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 수많은 몬스터를 관리하기 위한 오브젝트 풀, 그리고 몬스터의 스폰 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값이 필요합니다. 이를 구성하기 위해 먼저 하이라키에서 맵스 인게임으로 진입합니다. 이어서 빈 엔티티를 생성한 뒤 이름을 몬스터 스폰풀로 설정합니다. 몬스터 스폰풀의 위치를 맵의 중앙으로 조정합니다. 새로운 엔티티를 생성한 뒤 생성한 엔티티의 위치를 맵의 중앙으로 조정한 뒤 엔티티의 이름을 몬스터 스폰포스 그룹으로 변경합니다. 이어서 몬스터 스폰포스 그룹을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Entity as Child, Create Entity를 통해 자식 엔티티를 생성합니다. 이어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양으로 몬스터가 생성될 위치를 설정합니다. 추후 코드에서 몬스터 스폰 위치 엔티티를 불러오기 위해 몬스터 스폰 포스 1, 몬스터 스폰 포스 2와 같은 방식으로 이름과 번호를 부여합니다. 몬스터 스폰 위치까지 모두 등록했다면 몬스터 스폰 풀 엔티티를 클릭한 뒤 프로퍼티 창에서 Add 컴포넌트를 통해 신규 컴포넌트를 부여합니다. 컴포넌트의 이름은 몬스터 스폰 풀로 설정합니다. 이제 코드 작성을 진행하겠습니다. 몬스터 스폰 풀의 프로퍼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몬스터 스폰 포즈는 앞서 제작했던 엔티티인 몬스터 스폰 포즈들을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몬스터 스폰 포즈 그룹은 자식 엔티티인 몬스터 스폰 포즈들에 접근하기 위해 부모 엔티티인 몬스터 스폰 그룹 엔티티를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스폰 몬스터 아이디는 스폰해야 하는 몬스터의 아이디를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현재는 몬스터 데이터에 등록되어 있던 달팽이를 등록한 상태입니다. 스폰 몬스터 데이터는 스폰 몬스터 아이디의 값을 기준으로 몬스터 데이터에서 몬스터의 정보를 불러오고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몬스터 엔티티 테이블은 생성된 몬스터 엔티티들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Create 몬스터 카운트는 한 번 생성할 때 몇 마리의 몬스터를 생성할지 결정하는 값입니다. 타이머 아이디는 일정 주기마다 몬스터를 생성해야 하므로 몬스터 스폰을 타이머 서비스로 등록한 이벤트 아이디를 저장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스폰 몬스터 리스트는 여러 몬스터를 스폰하고 싶을 경우 몬스터 데이터에 등록한 몬스터 아이디를 입력하여 다양한 몬스터가 순서대로 스폰될 수 있게 추가한 프로퍼티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폰 몬스터 리스트 카운트는 현재 스폰 중인 몬스터가 무엇인지 스폰 몬스터 리스트에서 순서를 확인하고 계산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nBeginPlay는 init, spawnPosition, init, 몬스터데이터 메소드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init spawnPosition은 몬스터 spawnPose 그룹 프로퍼티에서 자식으로 있는 몬스터 스폰포즈를 이름으로 찾은 뒤 하나씩 등록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init 몬스터 데이터는 앞서 등록했던 스폰 몬스터 아이디를 기준으로 몬스터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스폰 몬스터는 등록한 몬스터 스폰 포즈의 수만큼 지정한 몬스터 스폰 포즈에 몬스터를 스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몬스터의 스폰이 완료되면 다음 몬스터가 스폰될 수 있도록 스폰할 몬스터의 정보를 갱신하는 업데이트 넥스트 몬스터 메소드를 마지막에 호출합니다. 리셋 스폰 풀은 플레이어 엔티티의 위치가 인게임으로 진입되었을 때 몬스터가 정상적으로 몬스터 스폰 풀에 있는지 검사하고 만약 없을 경우 몬스터를 미리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메소드입니다. 클리어 스폰 풀은 플레이어 엔티티가 타이틀 화면으로 이동할 경우 제작된 몬스터 스폰 풀의 몬스터들을 모두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익스펜드 몬스터 풀은 사용 가능한 몬스터가 없거나 적을 경우 몬스터를 추가로 생성하도록 기능을 수행합니다. 온 엔드 플레이는 플레이어가 게임 도중 게임을 종료할 때 안전하게 게임을 종료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몬스터 생성을 예약한 타이머 서비스를 해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업데이트 넥스트 몬스터는 스폰되어야 하는 몬스터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스폰 몬스터 리스트 카운트가 1일 경우 스폰 몬스터 리스트의 첫 번째 몬스터인 달팽이의 정보를 등록하고 스폰 몬스터 리스트 카운트가 2일 경우 슬라임을 등록합니다. 만약 스폰 몬스터 리스트 카운트가 실제 데이터를 참조하는 스폰 몬스터 리스트의 개수보다 클 경우 1로 초기화하여 존재하지 않는 값 참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핸들러의 핸들 엔티티 맵 체인지드 이벤트를 살펴보고 몬스터 시스템 구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핸들 엔티티 맵 체인지드 이벤트는 플레이어 엔티티가 인게임일 경우 초기화와 몬스터 풀의 준비, 몬스터 생성을 5초 단위로 생성하도록 타이머 서비스를 반복 사용합니다. 반대로 인게임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 클리어 스폰 풀을 통해 엔티티들을 모두 제거하도록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내면 섭섭하겠죠? 한 가지 알려드릴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데미지 캘 헬퍼의 존재입니다. 데미지 캘 헬퍼는 플레이어가 몬스터를 공격했을 때, 몬스터가 플레이어를 공격했을 때 얼마만큼의 데미지를 전달해야 하는지 결과값을 계산하고 이를 반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미지 캘 헬퍼는 샘플월드에서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제작된 로직이며 여러분들의 의도와 계산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기능 또는 방식이 변경되거나 교체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구현했는지만 간단히 알아본 뒤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데미지 계산식을 수정하여 더욱 깊이감 있는 방식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프로퍼티로는 플레이어의 스탯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플레이어 스탯 프로퍼티가 존재합니다. onBeginPlay 메소드를 통해 월드가 실행될 때 플레이어 스탯을 참조하도록 기능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Calc Damage by Player Attack은 무기가 몬스터에게 데미지를 전달할 때 무기의 공격력을 받은 뒤 플레이어의 공격력과 무기의 데미지를 합산하여 데미지 결과값을 반환합니다. Calc Damage Monster Attack은 몬스터의 데미지를 받은 뒤 플레이어의 스탯에서 디펜스 값만큼 감소한 결과값을 반환합니다. 이때 데미지가 0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결과값을 0으로 수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어가 몬스터를 공격하고 몬스터가 주기적으로 생성되며 몬스터가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시스템 제작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플레이어가 적을 수없이 처치해도 변화가 없다면 플레이어는 생존을 유지하면서 몬스터를 처치할 동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몬스터 처치에 따라 레벨이 올라가고, 레벨이 올라가면 플레이어의 능력이 강화되게 하여 몬스터를 처치할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제 레벨 시스템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몬스터가 사망했을 때 습득하면 경험치를 지급하는 아이템 엔티티를 제작해야 합니다. 하이라키에서 맵스, 현재 편집 중인 맵의 빈 엔티티를 생성합니다. 이어서 생성된 엔티티의 이름을 exp 아이템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생성된 exp 아이템 엔티티를 클릭한 뒤 프로퍼티 창에서 add 컴포넌트를 통해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 트리거 컴포넌트, 마지막으로 경험치를 등록하기 위한 exp 아이템 컨트롤러를 새롭게 제작하고 추가합니다. 이제 이미지 리소스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죠? 경험치 아이템으로 사용할 이미지 리소스를 찾은 뒤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찾아 등록합니다. 이어서 이미지의 크기에 맞춰 트리거 컴포넌트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합니다. 트리거 컴포넌트의 크기와 위치 조절이 마무리되었다면 콜리전 그룹을 exp로 변경합니다. 이어서 eSpassive의 체크박스를 활성화하여 exp 아이템이 충돌을 연산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제작한 exp 아이템 엔티티를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Model from Entity를 눌러 모델로 제작합니다. 경험치 아이템이 있다면 얼마나 경험치를 습득해야 레벨이 상승하는지 관리하는 값이 필요하겠죠? 데이터셋 제작의 시간입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Create 데이터셋을 클릭하여 데이터셋을 제작합니다. 이번에 제작할 데이터셋의 이름은 레벨업 데이터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어서 레벨업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레벨업 데이터는 딱 두 개의 값만 사용합니다. 먼저 레벨을 구분하기 위한 레벨, 다음 레벨업까지 필요한 경험치인 need exp가 있습니다. 예시로 현재 플레이어의 레벨이 1이고 습득한 경험치가 40이라면 플레이어의 경험치를 30만큼 차감한 뒤 다음 레벨업까지 필요한 경험치를 60으로 설정합니다. 그 후 플레이어의 레벨을 한 단계 올린 뒤 필요한 경험치량을 갱신하도록 구조가 잡혀 있습니다. 데이터셋 제작이 마무리되었다면 타입스크립트를 작성할 차례겠죠? 이번에 제작하는 타입스크립트는 레벨업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를 제작하는 방법은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Create 스크립트, Create Struct 타입을 클릭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작한 레벨업 데이터 타입의 프로퍼티를 레벨업 데이터에 등록한 레벨 need exp를 등록합니다. 이제 exp 아이템 컨트롤러를 제작해야겠죠? exp 아이템 컨트롤러는 정말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험치 아이템을 습득했을 때 플레이어에게 지급할 경험치량을 지정하는 add exp value 프로퍼티를 등록한 뒤 값을 10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on begin play를 통해 set default 메소드를 실행하고 set default는 엔티티가 생성되었을 때 기본 상태를 비활성화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상태를 비활성화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작하셨다면 exp 아이템 엔티티를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Model from Entity를 눌러 모델로 제작한 뒤 하이라키에 남아있는 엔티티를 제거합니다. 이제 레벨업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로직을 제작해야 합니다. 먼저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크리에이트 스크립트, 크리에이트 로직을 통해 새로운 로직을 제작합니다. 그 후 로직의 이름을 레벨업 로직으로 등록합니다. 레벨업 로직은 한 번에 두 개의 데이터셋을 관리합니다. 앞서 제작한 레벨업 데이터와 추후 제작할 인핸스 데이터 총 두 개의 데이터셋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각 데이터셋을 등록하기 위한 레벨업 데이터, 인핸스 데이터 총 두 개의 프로퍼티를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onBegin play에 레벨업 데이터를 등록하기 위해 init 레벨업 데이터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제작했습니다. 그 후 init 레벨업 데이터 메서드에는 레벨업 데이터 데이터셋을 찾아서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레벨에 따른 레벨업 데이터를 반환하도록 get 레벨 데이터를 제작합니다. 이것으로 레벨업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경험치 아이템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생산할 차례입니다. 앞서 제작했던 오브젝트 풀 기억하고 계시죠? 오브젝트 풀 컴포넌트를 찾아 편집창을 열겠습니다. 이제 exp 엔티티 테이블과 exp 아이템 모델 아이디의 역할을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p 엔티티 테이블은 미리 exp 아이템 엔티티들을 복제해서 등록하고 몬스터가 처치됐을 때 미리 생성한 엔티티 중 사용할 수 있는 엔티티를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퍼티입니다. exp 아이템 모델 아이디는 앞서 제작한 exp 아이템에 엔트리 아이디를 등록하고 복제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메소드에서 add exp 오브젝트는 생성된 경험치 엔티티의 개수가 부족할 경우 새로운 경험치 엔티티를 제작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return exp 오브젝트는 몬스터가 사망했을 때 호출하여 경험치 아이템을 반환시키기 위해 제작된 메소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경험치 엔티티를 exp 엔티티 테이블에서 검색하고 만약 사용할 수 있는 엔티티가 없을 때 add exp 오브젝트를 통해 새로운 exp 아이템 엔티티를 생성합니다. 그 후 사용할 수 있는 exp 아이템 엔티티를 반환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몬스터가 사망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몬스터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연 뒤 get 데미지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get 데미지에서 현재 체력이 current HP가 0이 될 경우를 보면 오브젝트 풀을 찾은 뒤 오브젝트 풀에게 사용할 수 있는 exp 아이템 엔티티를 요청합니다. 전달받은 exp 아이템 엔티티의 위치를 현재 몬스터의 위치로 이동시킨 뒤 exp 아이템 엔티티를 활성화하는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플레이어가 경험치 아이템을 습득하고 경험치가 적용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이라키에서 맵스 현재 편집 중인 맵에 빈 엔티티를 생성하겠습니다. 생성한 엔티티의 이름을 플레이어 exp 콜라이더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름을 들으니 무엇을 만들지 감이 오시죠? 바로 플레이어가 경험치 아이템을 감지하는 엔티티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플레이어 exp 콜라이더의 트리거 컴포넌트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컴포넌트인 플레이어 exp 콜라이더 컨트롤러를 제작하고 등록합니다. 이번에는 예시를 위해 트리거 컴포넌트의 박스 사이즈와 콜라이더 오프셋의 값을 1과 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콜리전 그룹을 플레이어 exp 레인지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플레이어 EXP 콜라이더 컨트롤러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어의 값을 관리하는 플레이어 스탯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등록하기 위한 플레이어 스탯 컨트롤러가 프로퍼티로 존재합니다. 메소드로는 플레이어 스탯 컨트롤러 컴포넌트가 초기화될 때 전달받아 등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set 플레이어 스탯 컨트롤러가 존재합니다. 업데이트 마그넷 레인지는 추후 플레이어의 경험치 획득 범위 증가가 이루어질 때 호출되어 트리거 컴포넌트의 박스 사이즈를 넓히도록 설정하는 메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핸들 트리거 엔터 이벤트로 EXP 아이템 엔티티와 충돌했을 경우 충돌한 엔티티를 비활성화시키고 아이템에 지정한 경험치만큼 경험치를 증가시키도록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플레이어 스탯 컨트롤러 컴포넌트로 넘어간 뒤 레벨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set player state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current 레벨 데이터 프로퍼티의 값을 1로 설정한 뒤 레벨업 데이터에서 레벨이 1일 때 기준의 데이터를 받아오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작한 플레이어 EXP 콜라이더를 자신의 자식 엔티티로 추가하는 add player EXP 콜라이더를 실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정보 초기화 단계이므로 경험치 아이템 인식 범위를 초기화하기 위해 업데이트 마그넷 레인지 메소드를 호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험치를 증가시키는 add exp value를 살펴보겠습니다. 경험치 상승량인 exp value를 파라미터로 요구하며 전달받은 값만큼 exp value의 프로퍼티 값을 상승시킵니다. 그 후 현재 레벨이 요구하는 경험치량을 충족했는지 검사하고 만약 exp value의 값이 요구하는 양보다 클 경우 current 레벨을 1로 상승시킵니다. 레벨 상승이 완료되면 exp value를 현재 레벨이 요구하는 need exp만큼 감소시킵니다. 이어서 레벨업 로직에게 다음 레벨의 정보를 요청한 뒤 받아온 정보를 current 레벨 데이터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게임 로직에게 need enhance player를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레벨 시스템의 구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레벨업을 했으니 플레이어가 강해질 수 있도록 강화 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제 플레이어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어가 어떤 강화를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UI를 구성해야 합니다. 화면 상단에 UI 편집 버튼을 클릭하여 UI 편집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어서 화면 하단에 UI 그룹스를 선택한 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UI 그룹을 추가합니다. 새롭게 추가한 UI의 이름을 레벨업 UI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UI를 구성할 시간입니다. 레벨업 UI는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선택지를 정렬하기 위한 레이아웃 그룹 엔티티와 자식으로는 3개의 슬롯이 존재합니다. 레벨업 UI를 마우스 우클릭을 한 뒤 Create Entity as Child를 통해 슬롯을 정렬하기 위한 레이아웃 그룹을 제작하겠습니다. 그 후 레이아웃 그룹의 자식 엔티티로 슬롯 1이라는 이름의 엔티티를 제작하겠습니다. 슬롯 1 엔티티는 선택지에 아이콘을 출력하기 위한 아이콘 이미지와 설명을 출력하는 창을 만들기 위한 인포 텍스트 프레임, 마지막으로 설명을 출력하기 위한 인포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슬롯 1 엔티티에 슬롯에 틀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한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한 뒤 이미지 RUID를 변경하여 틀을 만듭니다. 이어서 틀의 크기를 조절하셨다면
프로퍼티 창에서 Add 컴포넌트를 통해 버튼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슬롯 1에 필요한 컴포넌트 추가를 마치셨다면 이어서 슬롯 1의 자식 엔티티로 아이콘 이미지, 인포 텍스트 프레임과 인포 텍스트를 제작합니다. 아이콘 이미지에는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프로퍼티 창에서 Add 컴포넌트를 이용해 추가합니다. 인포 텍스트 프레임에도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한 뒤 설명이 출력될 틀을 이미지 RUID를 변경하여 만든 뒤 사이즈를 조절하여 맞춰줍니다. 아이콘 이미지와 인포 텍스트 프레임의 설정을 마치셨다면 프로퍼티 창에서 각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의 요소 중 레이캐스트 타겟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해당 값은 이미지가 플레이어의 클릭을 인식하도록 만들 것인지 설정하는 값입니다. 하지만 슬롯 1의 이미지 크기가 인식 범위로 설정하기 위해 아이콘 이미지와 인포 텍스트 프레임의 레이캐스트 타겟의 값을 해제합니다. 이어서 인포 텍스트 엔티티에는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하여 텍스트를 출력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인포 텍스트 프레임의 자식 엔티티로 이동시켜 관계를 종속시킵니다. 필요에 따라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에 폰트 사이즈와 폰트 컬러를 변경하여 UI를 꾸며줍니다. 이어서 슬롯 1 엔티티의 관리를 위한 컴포넌트로 레벨업 슬롯 컨트롤러를 제작한 뒤 추가합니다. 여기까지 완성하셨다면 슬롯 1 엔티티를 복제한 뒤 복제한 엔티티의 이름을 슬롯 2, 슬롯 3으로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아웃 그룹 엔티티에 스크롤 레이아웃 그룹 컴포넌트를 추가하여 슬롯 1, 2, 3을 정렬합니다. 타입은 수평 정렬이 되도록 호라이즌탈로 스페이싱을 통해 슬롯 엔티티의 간격을 조절해줍니다. 차일드 얼라이먼트의 값을 미들 레프트로 변경하여 세로는 가운데 정렬, 가로는 왼쪽부터 정렬되도록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3개의 슬롯만 사용할 예정이므로 유즈 스크롤 값의 체크를 해제하여 스크롤 바를 제거합니다. 이것으로 엔티티의 준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엔티티의 마무리가 되었으니 데이터셋을 제작해야 합니다. 이번 데이터셋은 강화와 관련된 데이터셋이니 Enhanced Data라는 이름으로 제작하겠습니다. 데이터셋 제작 방법 잊지 않으셨죠? 워크스페이스,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Create 데이터셋을 선택해 데이터셋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Enhanced Data, 데이터셋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Enhanced Data의 구성 요소에는 조금 특이한 값이 있습니다. 바로 Target Property Name입니다. 이 값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서 제작한 컴포넌트인 플레이어 스탯 컨트롤러를 같이 봐야 합니다. 옆에 띄워놓고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어 스탯 컨트롤러의 프로퍼티를 보면 Enhanced Data에 입력된 값과 동일한 이름의 프로퍼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감이 오시나요? 바로 플레이어 스탯 컨트롤러에서 영향받을 프로퍼티를 등록하기 위한 값입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값을 입력하여 영향받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넘버 밸류의 값만큼 수치가 증가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에 값을 추가했습니다. 아이콘 ID는 강화 선택 슬롯에서 아이콘을 출력하기 위한 이미지 ID를 등록한 값입니다. 이미지 리소스를 찾고 싶으시다면 AI랩의 리소스 서치를 활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Description ID는 UI 스트링 데이터의 키값을 등록하기 위한 값입니다. 여기서 살짝 UI 스트링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강화와 관련된 텍스트에 중괄호 0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앞서 선언된
넘버 밸류의 값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해당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메이플 스토리 월드 홈페이지의 API 레퍼런스에서 로컬라이징을 검색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제작되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이 더 있겠죠. 타입스크립트와 로직의 제작입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create 스크립트, create struct 타입을 클릭하여 enhance 데이터 타입을 생성한 뒤 데이터셋의 요소들을 프로퍼티에 등록합니다. 그 후 레벨업 로직을 들어간 뒤 앞서 선언한 enhance 데이터에 데이터셋을 등록하기 위한 init, enhance 데이터를 제작합니다. 이어서 값을 가져오는 메소드를 제작해야 하는데 이름이 뭔가 이상하죠? get random enhance table로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이게 뭘까요? 정답은 랜덤한 강화 요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제작된 메소드입니다. 먼저 데이터 리스트를 선언하고 총 3개의 요소가 등록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코드가 실행됩니다. enhance 데이터의 전체 개수를 기준으로 랜덤한 수를 반환합니다. 만약 랜덤한 수가 처음으로 뽑힌 수라면 중복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즉시 데이터 리스트에 등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부터는 데이터 리스트에 선택된 값이 있는지 중복 여부를 검사하고 만약 없을 때 등록하는 과정을 총 3번 거칩니다. 이렇게 선택된 3개의 강화 항목이 반환되도록 메소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레벨업 UI와 관련된 컴포넌트들을 제작하겠습니다. 먼저 슬롯의 컴포넌트인 레벨업 슬롯 컨트롤러부터 제작하겠습니다. 프로퍼티로는 강화 아이콘을 변경하기 위한 아이콘 렌더러가 있습니다. 아이콘 렌더러는 앞서 제작했던 슬롯의 자식 엔티티인 아이콘 이미지의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사용합니다. 이어서 강화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인포 텍스트 렌더러는 슬롯 엔티티의 인포 텍스트 엔티티의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슬롯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강화 정보들을 담기 위한 enhance 데이터가 있습니다. 메소드를 살펴볼까요? onBeginPlay는 아이콘 렌더러, 인포 텍스트 렌더러, enhance 데이터를 초기화하기 위한 init 디폴트를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init 디폴트는 자기 자신인 슬롯 엔티티에서 아이콘 렌더러, 인포 텍스트 렌더러에 등록해야 하는 항목을 찾아 등록하고 enhance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어서 init 슬롯 데이터는 레벨업 UI가 호출될 때 선택된 강화 정보를 받아와 등록하고 이미지와 설명을 변경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핸들 버튼 클릭 이벤트는 슬롯이 클릭되거나 터치되었을 때 게임 로직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화 정보를 플레이어에게 적용하도록 요청하는 메소드를 요청합니다. 이어서 하이라키 창에서 레벨업 UI를 클릭한 뒤 Add 컴포넌트를 통해 레벨업 UI를 관리하는 컴포넌트를 제작하겠습니다. 새 컴포넌트의 이름은 레벨업 UI 컨트롤러로 지정한 뒤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프로퍼티로는 제작한 슬롯 1, 2, 3을 등록하기 위한 슬롯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메소드로는 onBeginPlay, init, slot, show, hide, set, levelUp UI가 있습니다. 먼저 onBeginPlay는 월드가 처음 실행될 때 슬롯 1, 2, 3을 초기화하는 init, slot 메소드를 실행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이어서 init 슬롯은 슬롯 테이블 프로퍼티가 비어있을 때 슬롯 1, 2, 3을 찾아 등록하고 초기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show levelUp UI는 자기 자신을 활성화하면서 set levelUp UI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hide levelUp UI는 자기 자신을 비활성화하여 UI를 가리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set levelUp UI는 앞서 제작된 레벨업 로직에게 랜덤한 강화 정보를 3개 받아온 뒤 정보를 각 슬롯에 등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플레이어가 레벨업을 했을 때 게임 로직에게 강화 요청을 하는 부분 기억하시나요? 게임 로직에서 need enhance 플레이어를 살펴보시면 is playing 게임을 잠시 false로 변경한 뒤 UI 매니저 로직에게 레벨업 UI를 보여주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UI 매니저 로직의 show 레벨업 UI를 살펴보면 레벨업 UI 컨트롤러에게 레벨업 UI를 보여주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UI가 보이는 부분까지 되었으니 실제로 선택한 값이 적용되도록 하는 부분도 살펴봐야겠죠? 다시 게임 로직으로 돌아온 뒤 request enhance player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미터로 슬롯에 있던 enhance 데이터를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된 슬롯에 enhance 데이터를 가져온 뒤 플레이어의 플레이어 스탯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찾아 enhance 플레이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업 UI를 가리도록 UI 매니저 로직에게 요청한 뒤 is playing game 프로퍼티의 값을 true로 전환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어 스탯 컨트롤러의 enhance 플레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어 스탯 컨트롤러의 enhance 플레이어는 전달받은 enhance 데이터의 타겟 프로퍼티 네임이 무엇인지에 따라 추가적인 처리를 수행합니다. 만약 타겟 프로퍼티 네임이 max HP라면 최대 체력을 넘버 밸류만큼 증가시킨 뒤 현재 체력을 증가한 최대 체력에 맞춰 초기화를 실행합니다. 타겟 프로퍼티 네임이 move speed라면 무브먼트 컴포넌트의 input speed 값을 변경시켜 이동 속도가 적용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그넷 레인지의 경우 플레이어 EXP 콜라이더 컨트롤러에게 업데이트 마그넷 레인지를 실행하도록 요청합니다. 이것으로 플레이어의 강화 시스템 제작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다시 플레이할 동기가 더 필요한데 하는 생각 말이죠. 여러 게임에서는 플레이어의 가장 높은 점수, 하이스코어를 저장하고 이를 보여주므로 재도전 의욕을 자극합니다. 이번에는 플레이어의 하이스코어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로직부터 제작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크리에이트 스크립트, 크리에이트 로직을 통해 새로운 로직을 생성합니다. 이어서 생성한 로직의 이름을 데이터 스토리지 로직으로 생성합니다.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 로직을 편집하겠습니다. 프로퍼티에 이상한 녀석이 보일 겁니다. 베스트 킬 스코어라는 프로퍼티에 위에 싱크라고 되어 있는 요소가 보이실 겁니다. 아까부터는 논이어서 신경도 안 썼는데 싱크는 또 뭐야 하실 수 있습니다. 싱크는 서버에서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한 값이라고 우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클라이언트 베스트 킬 스코어는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최고 킬수를 서버의 베스트 킬 스코어에게 전달하거나 서버에 저장된 값을 불러와 사용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nBeginPlay부터 살펴보겠습니다. onBeginPlay에서는 저장된 최고 처치수를 가져오기 위해
request best kill scor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request best kill score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저 서비스를 통해 플레이어의 유저 ID 값을 가져온 뒤 get player best scor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get player best score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달받은 유저 ID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저장된 값이 있는지 찾습니다. 만약 전달받은 값이 nil일 경우 해당 유저는 이 월드를 처음 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베스트 킬 스코어를 0으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값이 있다면 베스트 스코어라는 키 값을 기준으로 밸류를 요청하는 get and wait을 호출합니다. 이어서 에러 코드가 0인 경우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온 것이므로 즉시 베스트 킬 스코어의 값에 등록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에러가 발생한 것이니 0으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온싱크 프로퍼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get player best score를 통해 best kill score를 갱신했습니다. 온싱크 프로퍼티는 best kill score가 갱신되었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만약 네임이 best kill score라면 best kill score의 값이 갱신된 것이니 클라이언트 best kill score를 변경된 값인 value 값을 등록합니다. 만약 전달받은 네임이 베스트 킬 스코어가 0이 아닐 경우 클라이언트 베스트 킬 스코어의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현재는 서버의 값을 전달하고 불러오는 기능이 베스트 킬 스코어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제작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값들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코드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어서 서버의 최고 처치 수를 저장하기 위한 request save best kill score를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미터 값으로 킬스코어를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달받은 킬스코어를 클라이언트 베스트 킬스코어에 등록한 뒤 save 베스트 킬스코어를 호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save 베스트 킬스코어를 살펴볼까요? save 베스트 킬스코어는 킬스코어와 플레이어의 유저 아이디를 요구합니다. 전달받은 킬스코어를 베스트 킬스코어에 등록한 뒤 유저 아이디를 기준으로 데이터 스토리지를 찾습니다. 그 후 데이터 스토리지에 베스트 스코어라는 키 값으로 실제 처치수를 등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동기화의 개념에 대해 알지 못하신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는 공식 가이드에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헬프를 클릭한 뒤 API 레퍼런스를 클릭.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검색하시면 관련된 정보를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샘플월드의 학습은 어떠셨나요? 이번 샘플월드를 통해 여러분들은 콜리전 서비스와 트리거 박스의 충돌과 관련된 이해도를 넓히실 수 있습니다. 콜리전 서비스와 트리거의 활용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면 더욱더 다양한 기능들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콜리전 서비스를 활용해 플레이어의 근거리 공격 범위를 확정하여 좌, 우로 공격하는 근거리 공격을 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다수의 적을 찾아 등록하고 다수의 적에게 하나씩 투사체를 발사하여 공격하는 기능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무기를 추가하고 이를 사용하게 만들고 무기를 습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다양한 무기를 관리할 수 있게 만든다면 더욱 재미있는 월드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뱀서라이크 샘플월드의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